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2페이지 환율의 결정과 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외화 수요 곡선, 이것과 외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환율 균형 거래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낮으면 외화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외화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초과 수요가 뭐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 팔 물건은 10개밖에 없는데 살 사람이 한 50명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값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부르는 게 값일 거니까.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어서 환율이 상승한다. 왜냐면 이게 달러는 10달러밖에 없는데 살 사람이 50명이나 있으면 누가 1달러 1200원에 주세요. 누가 1500원에 주세요 하면 이 사람한테 사가겠죠. 왜냐면 얘 말고도 팔 사람은 지금 많으니까,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니까. 즉 초과 수요가 되면은 환율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반대로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높으면 외화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더 낮은 가격에 외화를 살 수 있어 환율이 하락한다. 이제 여기서 역전이 되는 거죠. 공급자가 사고 싶은 사람이 50명이나 있어. 근데 수요자는 8달러는 10개밖에 없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 잘 썼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살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팔 사람이 50명이나 되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한편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환율에 영향을 준다. 외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늘어나 외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때, 또 외국인의 해외 여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져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날 때 외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여기 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 돈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걸 은행이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예금이 10%인데 외국은 20%야. 똑같이 1년을 넣으면 우리나라에 넣으면 10만원을 더 주고 외국에 넣으면 20만원을 더 주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서 이 돈을 저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은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왜냐면 이 100만원을 달러로 바꿔서 저축을 해야 되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외화의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동했으니까 환율은 이렇게 이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기호가 늘어나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때 기호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올 때, 이건 우리나라가 갈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서울, 부산, 서울, 막 하죠. 그런 국내 여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높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때, 이건 아까 말한 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똑같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미국 금리는 10%, 한국 금리는 20%. 그럼 이 100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20% 금리에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2배나 더 돈을 더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높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외화의 공급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존슨이 100달러 갖고 오고 잭슨이 200달러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달러가 점점 늘어나니까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외화의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외화의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또 만나는 점. 자, 내려갔죠? 그래서 환율은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4페이지입니다. 환율 변동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맞죠?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이 상승하면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던 1000원짜리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약 0.8달러로 하락한다. 자, 미국에서 1달러로 팔리는 거. 우리나라 예를 들어 김치. 김치 통조림이 아니라 팩. 김치팩이 원래는 이게 1달러였는데 이런 식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갔단 말은 뭐죠? 우리나라의 워낙 가치가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1달러에서 0.83달러로 바뀐단 말이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즉,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1000원에 수입해오던 1달러짜리 미국 제품의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보다 수출에 유리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입보다 수출에 유리하다. 수입보다 수출에 유리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 증가로 고용이 확대된다. 그래서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수입 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해서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이게 자, 여기서 1달러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보다 수출에 유리하고, 왜 수출이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가격 경쟁력, 공급자가 가격을 수단으로 경쟁 관계에서 상대편보다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하죠. 자, 설명하기 앞서 이제 옥수수콘, 대표적 미국 제품이죠. 이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이제 환율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가 1달러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1달러에서 0.83달러로 이게 가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김치의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양이 부족해진다거나 어떠한 문제도 없죠. 일단 이 김치는 예전 그 김치 그대로인데 값만 떨어졌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때 가급적이면은 같은 제품이면은 싼 값에 파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죠. 자, 이 김치가 일본에서는 똑같은 품질 김치를 파는데 일본에서도 1달러, 한국에서도 1달러에 팔리고 일본에서도 1달러에 팔리고, 미국 입장에선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한국 1달러짜리 김치를 살지, 일본 김치 1달러짜리 살지, 제품의 질과 양은 다 똑같은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1달러에서 0.83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똑같다면 1달러가 아니라 0.83달러짜리 김치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더 많이 사려고 할 거니까 수출이 증가하는 게 되겠고, 여러분 이제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미국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옥수수콘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1,200원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때 옥수수콘도 질이 낮아졌거나 양이 줄어들었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의 옥수수콘인데 가격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국 이렇게 거래를 할 때 한국 입장에서 이 옥수수콘을 미국 옆에 멕시코도 만들어 판다고 칩시다. 멕시코에선 여전히 1,000원이야. 그러면 한국 입장에선 똑같은 제품인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미국 콘을 살지, 아니면 그대로인 1,000원짜리 옥수수콘 멕시코 콘을 살지를 고민하는데 당연히 얘 걸 사겠죠. 얘 거 안 사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된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와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보다 수출이 유리하고, 방금 이 옥수수콘 이거는 수입 이야기였고 이건 수출한 이야기였죠. 수출. 그래서 수출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고용이 확대된다. 당연하겠죠. 이제 김치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던 걸 다 한국에서 살 거니까 김치의 수출량이 많아지니까 김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김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많이 뽑아서 김치를 많이 담그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확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긍정적 측면이었습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하지만 수입 상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이게 옥수수콘이면 옥수수콘이겠지만 이게 옥수수콘이 아니라 애플폰, 아이폰이라고 칩시다. 아이폰이라면은 이제 아이폰 수입 상품이죠. 아이폰 수입 상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듯이 이것도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오르겠죠. 아이폰이.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수입 상품 하니까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거고, 당연히 생산비가 증가하겠죠. 각종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원자재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1,000원에 사오던 재료값을 1,200원에 사오니까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그 여파로 물가가 증가하고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외채 상환 부담이 왜 늘어날까요, 여러분?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외채가 뭐죠? 자금 조달 위해 외국의 자본시장에 빌려온 자금을 갚거나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작년이라고 칩시다. 작년에 미국한테서 1억 달러를 빌려왔다고 칩시다. 1억 달러를 빌려오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갚으려는 찰나 갑자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달러 값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달러 값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1억 달러를 갚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필요하죠? 1,000억 원이 필요하죠. 이 1,000억 원을 1억 달러로 바꿔서 갚으면 됐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갚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환율이 바뀌었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1억 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1억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즉, 빌릴 때는 1,000억 원치를 빌렸는데 갚으려니까 갑자기 1,200억 원치를 갚아야 됩니다. 이러면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따라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부분에선 좋지만 어떤 부분에선 분명히 나쁜 점이 존재하니까.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에 반해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00원이 됐던 게 다시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당연히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데 뭐 칩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뭔가 이런 재료가 1,200원짜리 재료가 이거를 100개가 있어야 뭔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100개를 사왔었는데
100개일 때는 이거 얼마죠? 1, 10, 100, 1000만, 10만 12만원치를 이제 재료값으로 12만원치를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입해서 원자재로 썼었는데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뀌니까 10만원으로 똑같이 100개를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애플 휴대폰도 당연히 하락하겠죠. 수입 상품이 이게 낮아졌으니까. 생산비가 감소하여 국내 물가가 하락한다. 아까는 상승한다고 했었죠. 여기 어딨냐? 여기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선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어딨냐? 여기 이걸 거꾸로 1억 달러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달러를 빌렸는데 빌릴 당시에 1달러에 1200원이라서 1달러를 빌려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니까 1200억 원이 만들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네? 그러면 1억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빌렸던 1200억이 아니라 그냥 1000억만 있어도 1달러를 만들어서 얘한테 갚아버릴 수가 있겠네? 와, 외채 상환 부담금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여러분. 이제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딨냐? 김치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출은 낮아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 여기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수입이 증가한다. 아까 수출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여기. 근데 이제 수입이 증가한다고 돼 있네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위축되겠죠. 왜냐면 아까는 김치를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김치를 조금 만들게 되겠죠. 여기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드니까 김치를 조금 만들게 돼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져서 고용이 위축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여행 및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부담이 늘어난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버드로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매달 학비를 보내주는데 하버드 학비가 매년 100억 달러 너무 세니까 그냥 10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00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이제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1000원일 때는 100달러를 만들어서 보내주기 위해서 1, 10, 100, 1000만, 1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환율이 갑자기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2만원이 되겠죠? 근데 이 100달러는 되게 작은 금액이긴 하는데 이걸 공 2개만 더 붙여보세요. 1000만원만 붙여주면 되던 게 갑자기 1200만원을 붙여주니까 200만원이 더 발생하겠죠? 200만원 벌려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외화로 입금을 받는 사람들은 외화로 예금해 놓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행이나 유학으로 외국인 입장에선 이익을 얻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를 왔는데 놀러 올 때 10달러 과자 사 먹으려고 10달러 가져왔었는데 이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환전을 할 때 제임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달러 가져가서 환율이 지금 1000원이니까 만원으로 이거 저거 사 먹어야지 했는데 제임스가 한국에 실제로 도착을 하니까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에서 1.2만원이 됐습니다. 위에 좋아요 해서 이 0.2만원 2000원으로 김치 한 개 더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임스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은 이와 반대 영향을 미치겠죠. 자, 여러분 이해됐죠? 이제 이 환율이 올라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고 내려가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고
자, 그럼 이거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외화의 수요가 땡땡하거나 외화의 공급이 땡땡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환율이 상승하려면은 여기 그래프가 없네. 자, 봅시다. SD 외화의 환율이 상승하려면 외화의 수요 디맨드 곡선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고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확 가격이 오르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증가. 환율이 상승하면 1,000원 하던 제품이 그냥 그 가격 그대로인데 갑자기 1,200원이 되니까 아니다. 아까 말한 거 김치 수출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김치가 1달러 하던 게 갑자기 0.83달러로 바뀌니까 같은 가격에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수출을 더 많이 받아주려고 하겠죠. 이해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장 국제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화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 적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흑자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써보자. 적자의 의미가 뭐죠? 쉽게 말해서 지급한 돈과 수취한 돈 중에 여기서 말한 지급한 돈, 쓴 돈, 얻은 돈에서 지급한 돈이 더 큰 걸 말합니다. 반대로 흑자는 이제 지급한 돈보다 얻은 돈이 더 크겠죠. 장사로 치면 장사 미천, 라면을 100, 장사 미천으로 총 500만원에 500만원으로 물건도 사고 직원도 고용을 했는데 총 매출이 순이익이 300만원 밖에 안 났다. 그럼 이건 적자. 근데 600만원이 나왔다. 이건 흑자. 장사 계속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흑자와 적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그럼 이제 외국과의 거래는 어떻게 기록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수지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수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수지가 아니겠죠, 여러분? 자, 국제 수지의 의미. 가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간지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들어오고 나간 돈을 기록하여 대외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국가도 가계부를 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거래에서 들어온 외화와 나간 외화, 들어온 외화와 나간 외화의 차이는 국제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국제수지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및 노동 등의 모든 경제적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국제수지표다. 국제수지표를 보면 여기도 이제 일정 기간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거래로 외화를 얼만큼 수취하고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얼마를 줬고 우리가 얼마를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국제수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 내용을 담은 거고, 국제수지표란 이거 중에 자본에 해당되겠죠.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거래에 외화를 얼만큼 주고받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의 차이점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이 한국은행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아니구나. 기관. 은행 중에 우두머리.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맞죠? 우리나라가 외국인한테 100달러를 빌리면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와서 100달러 쓰고 갔다, 200달러 쓰고 갔다,
뭐 국고엔 없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 달러가 계속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상품 수출하면 물건 판돈을 원화로 안 받고 달러로 받으니까 역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반면에 상품을 수입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버리거나, 온 게 아니라 가버리거나, 빌린 돈을 갚거나, 아까 돈 빌렸으니까 달러로 빌린 돈은 달러로 갚아야 되겠죠. 갚거나 외국의 돈을 빌려오는 경우에는, 외국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바꿔서 빌려줍니다. 이런 경우엔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외국으로 나간 외화보다 많으면 국제 수지는 흑자이고, 국내로 들어온 외화보다 달러보다 외국으로 나간 달러가 많으면 적자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으로 빌려줬든 뭐 갚았든 어쨌든 외화로 나간 게 뭐 100달러고 외국에서 들어온 게 200달러면 흑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흑자하니까 생각난 게, 이 유튜버 중에 흑자 헬스라고 선생님이 헬스할 때 많이 참고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냥 생각이 났어요. 자, 국제수지의 구성 보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여기 나오죠. 여기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무엇일까? 경상도에 사는 수지는 아니죠. 수지는 전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실물 부분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나타낸 것이다. 즉, 수취한 외화 100달러를 받았어요. 지급한 외화 근데 얼마 정도, 100달러 정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차액 100달러가 남겠죠. 이게 바로 경상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 뭐 상품 쪽에서, 서비스 쪽에서 등등 여러 가지에서 경상수지가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여기서 말한 계정은 아이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계정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외화의 차액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거래 내역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통계적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항목이 오차 및 누락이다. 즉, 쉽게 말해서 약간 비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편의점 알바 해보면 알겠지만,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뭐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 있거든요. 이제 교대를 할 때 이제 정산을 해요. 뭐 오전에 뭐 10시간 동안 70원을 벌어서 이게 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살려보면은 이게 아니라 한 32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50원이 부족하잖아. 분명히 영수증엔 70원까지라고 돼 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50원이 비어. 이럴 때 50원을 채워 넣는 게 약간 이 돈을 뭐라고 하더라? 편의점에서 부른 돈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동전통에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로 메꾸고, 그러다가 어쩔 때 한 7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90원이 들어가 있어. 그럼 30원 또 여기 넣어놨다가 하는 돈.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오차나 누락이 생기는 경우, 여기서 20원이 더 많거나 30원이 더 적거나 하는 그런 돈을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상수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161페이지까지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눈다. 먼저 상품수지 보겠습니다. 수지 하니까 진짜 수지 보고 싶다. 상품수지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와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 그리고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한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품수지가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때 말하는 게 그냥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갤럭시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 한 100달러, 반대로 아이폰을
이제 또 한 50달러치 이제 상품 수입해서 지급한 외화 50달러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100달러는 번 거고 50달러는 지급한 거니까 쓴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는 50만 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서비스의 수지는 뭘까요? 운송, 여행, 건설,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저작권인데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뭐 선생님 유튜브가 워낙 유명해져서 미국에서 내 유튜브를 사고 싶어해. 그럼 이건 선생님이 직접 재산권, 이 찐살이라는 아이디를, 찐살이라는 뭐 닉네임을 뭐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기 닉네임으로 쓰고 싶다고 나한테 팔라고 해. 그럼 이 찐살은 선생님의 직접 재산권이 되니까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그 찐살 이름을 판다면 서비스 수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서비스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행와서 사용한 경비도 이에 해당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여행해서 여행도 서비스에 해당되니까 재화가 아닌 건 다 서비스죠, 여러분. 물론 여기 운송이나 건설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상품은 재화, 서비스는 재화와 서비스에서 상품은 재화고 서비스의 수지는 서비스. 그렇게 약간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으로 벌어들이고 지급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원소득 수지. 이거는 임금, 배당금 이거 이야기인데 임금, 이자, 배당금과 같이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이는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 뭐가 있다고 했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고 노동의 대가 임금, 자본의 대가 이자, 뭐 이거는 지대, 뭐 여기 추가해서 뭐 배당금도 여기 나와 있죠. 배당도 해당되겠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금액만큼 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만큼이 해당된다.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100이고 이제 또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그 만약에 손흥민은 여기 해당 안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에 뭐라 해야 되지? 그 압둘이라고 하겠습니다. 압둘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고 선생님이 스타벅스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딨냐?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한다고 여기 지우개였네. 차이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본원소득 수지 이게 전부라면 빵이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뭐 300이었으면 200이 되는 것이고 이건 나간 돈이고 들어온 돈이니까. 그 다음 또 이전 소득 수지는 외국과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에서 들어온 외화와 나간 외화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가 없는 해외 송금, 기부금, 무상원조, 구호물자 등이 있다. 자,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에서 구호물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무상으로 원조를 했으니까 그 마이크가 아니라 그 마스크 값이 뭐 100억이었으면 그때 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100억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받아도 100억이 되는 것이고. 이해했죠, 여러분? 이 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100억 원치 마스크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기부한 거는 마이너스 100인데 반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없는 나라라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마늘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야, 우리 마늘 먹을 사람이 없어서 마늘이 썩고 있다. 그래서 한국 너네 마늘 좀 우리가 그냥 줄 테니까 가서 먹어라 해서 무상으로 원조를 받아버렸습니다. 그게 마늘이 200억 원치야. 그럼 우리나라의 이전 소득 수지는 플러스 100억이 되는 거겠죠?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그 다음 자본 수지 및 금융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은 국가 간 자본 거래에 따른 외화의 유입과 유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 규모를 알 수 있다. 즉 외화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 외화가 유입되는 것이고, 즉 삼성전자에서 이제 뭔가 또 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외국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 야 스타벅스 우리 친하지, 돈 좀 빌려줘, 돈도 빌렸다, 이건 외화의 유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외화가 유출이 된다. 스타벅스가 삼전이 저번에 돈 빌려주지 고마워하고 갚을게 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고, 삼전이 뭐 테슬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여기 투자해야지 한다, 이런 거는 외화의 유출이 되겠죠. 이게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수지에서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과 같은 자본의 이전, 브랜드 네임 등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된다. 뭐 만약 삼성전자가 스타벅스한테 가서 야 스타벅스, 너네 스타벅스니까 우리는 스타, 별, 달, 문벅스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너네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2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빌려와야 된다. 즉 삼성전자에서 카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스타벅스2라는 브랜드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 네임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거 무상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이 기록되니까 이거는 자본수지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금융계정.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해당돼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애플한테 우리 공장 몇 개 그냥 너 가져,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면 이것도 자본수지가 되겠죠. 자산 소유권의 이전.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스타벅스 주식을 10개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금융계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기업에 대해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투자에 해당된다. 선생님이 직접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직접 투자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계정입니다. 외국가의 주식 및 채권의 거래는 증권 투자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과 예금 등의 금융거래도 기록되며 외환 보유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준비자산도 포함한다. 선생님이 외국 주식 갖고 있는 게 JP 모건스, 스타벅스, 디즈니, 테슬라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또 뭐 있지? 힐튼 호텔, 그거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것도 돈이 남아서 딱 하나 샀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선생님 뭘 팔고 뭘 사고를 다 보고 있어서 금융계정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40분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은데 163페이지까지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국제수지의 빠르게 하겠습니다. 대신 국제수지의 변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의 변동은 국제수지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경상수지의 변동은 국제수지 변화의 왜 주요한 원인이 될까요? 아까 위에 나와있죠. 여기 어딘가 여기 있네. 경상수지는 여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이 변화가. 이는 경상수지가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한 나라의 생산력을 반영하여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요소의 거래를 통해 벌어지는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라고 부르고, 지급한 외화가 벌어지는 외화보다 작으면 뭐라고 한다? 경상수지 적자라고 부른다. 반면에 양이 같으면 경상수지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거 진짜 쉽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선 경영 참여 등등등 이런 국가 자본의 이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 내역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는 경상수지만 거의 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본수지, 금융계정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쉽죠, 여러분? 진짜. 그 다음 이거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이게 마지막 원격 수업이 되겠네요. 자, 국제수지의 변화와 영향.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일 외화와 지급한 외화 양이 같을 때 아까 말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경상수지의 균형이었네요. 근데 경상수지, 여기 국제수지의 대부분이 경상수지를 차지하니까 여기서도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 벌어들인 게 지급한 것보다 작다면은 흑자나 적자가 될 수. 자, 다시 반면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양이 같지 않아 흑자 또는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국제수지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좋거나 안 좋겠죠. 흑자면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좋은지. 상품의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다. 자, 고용이 확대돼서 좋고,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또한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만큼 줬고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럼 이만큼 빼면 이만큼이 다 우리가 늘어났으니까 갚을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 국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국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안 좋은 게 나왔죠. 또한 우리나라와 교역하여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원래 이게 인생이란 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손해 봤으면 이번에는 또 네가 한번 손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만 계속 손해 보고 우리나라만 계속 잘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네랑 무역 안 할래 하거나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꾸거나 좀 약간 심기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일 때는 자, 다시 밝은 색깔.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 물가 상승이 억제한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내리는 것도 안 좋고 딱 적당히 균형 상태에 있는 게 좋은데 올라가는 걸 내린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죠. 또한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부족한 외화를 해외 차입이나 외국 투자 유치 등으로 메울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시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맨날 적자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생산이 위축되고 그러면 생산이 위축된다는 게 뭐겠죠? 생산을 안 한다. 생산을 안 하면 일할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국민 소득이 또 감소하고 그리고 외화 부족으로 대외 채무성이 늘어나고 신용도가 줄어들겠죠. 쟤네는 맨날 적자난 나라야 이러니까. 이와 같이 경상수지와 흑자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일마다 돈을 잘 벌면 뭐라 해야 되지? 공부 맨날 1등하면 친구 없다는 소리가 이건 옛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잘 살면 너무 부자면은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 또래는 국밥 한 그릇 하면서 친해지는데 얘 혼자 캐비어 먹어. 같이 캐비어 먹어줄 친구 없어.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적당히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 골디락스라고 부르거든요. 잘못 그렸다. 자, 이 구간 이렇게 경제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딱 이 구간을 좋아합니다. 이 구간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적당한 구간 딱 이 구간 이게 좀 이렇게 다시 이 구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올라가면 또 물가 상승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내려가면 또 다른 것들이 고민되니까 이 구간이 딱 적당히 균형을 이룬 이 구간을 바로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때가 제일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격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언제나 매일마다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